안녕하세요. 임채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작년 강의를 그대로 올려서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주말 동안 준비할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직접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학기 스마트 건설 기술 강의의 다음 주제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가져왔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번 시간 강의를 진행을 해볼 거고요. 아마도 이번 시간에 전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남은 분량은 목요일날 강의에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강의 자료에 대해서 제가 원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따로 스스로 내용들을 찾고 구성을 해가지고 전체 PPT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잘 만들어진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제가 편집을 해서 만든 거고요. 그 내용은 밑에 써놓은 것처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의 정재화 교수님의 클라우드 컴퓨팅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편집을 하고, 또 거기서 너무 어려운 내용은 빼고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은 내용은 인터넷에서 찾아서 다른 내용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한 후에 제 PPT 스타일에 맞게끔 좀 편집을 한 그런 강의 자료라는 거를 참고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 찾은 거를 이미 사용한 교수님이 있는 자료를 참고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냐라는 거를 봤을 때, 구글에서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검색을 했을 때, 이미지 검색을 했을 때 요런 그림이 튀어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림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거를 좀 잘 표현하는 그런 그림들 하나를 갖다 놓고 설명을 드리는 게 편하기 때문에 찾은 그림이 요건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밑에 랩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트북이죠. 휴대폰, 태블릿, 데스크탑 요런 컴퓨터들의 선이 연결되어 있고, 구름 모양으로 해가지고 뭐 오브젝트 공간, 모니터링, 컴퓨팅, 뭐 신원, 컨텐츠, 협업,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지금 화면상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상에 보여지고 있죠. 이것처럼 인터넷의 특정 공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서버를 소유하지 않고서도 그 내용을 할 수 있는 그 형태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정의를 살펴보면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클라우드라는 단어와 컴퓨팅이란 단어의 합성어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정의로 따지면 IT 관련 기능들이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컴퓨팅 스타일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클라우드는 즉시성, 유연성, 확장성, 가용성, 보안성 등을 의미하고, 컴퓨팅은 서버, 저장장치,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및 이메일, 보안, 백업, 복구 요런 걸 의미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에 대해서 요 앞에 여기서도 나온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좀 더 카테고리화 시켜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확장성, 유연성,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데, 요거는 사용자의 서비스에 따라 혹은 시간에 따라 컴퓨팅 자원을 탄력적으로, 요 탄력적으로라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탄력적으로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즉시성과 가용성, 사용자가 요구되는 자원의 양을 즉시 충족할 수 있다. 공급 중심이 아닌 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Pay as you go,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오늘 강의를 들어서 뒤에 부분을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식으로 비유를 하자면요, 자산 투자의 형태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산을 투자할 경우에 그 자산, 현금에 대해서 뭐 펀드 같은데 그런 자산 관리 해주는 회사에다가 돈을 맡기면은 그 돈에 대해서 자산 투자를 해서 펀드사에서 알아서 돈을 불려주거나, 어떤 경우에는 펀드가 망해가지고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산을 내가 펀드사에 맡겨서 그거를 펀드사에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랑 유사하게 우리가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거를 클라우드 사업자한테 맡겨가지고 대신 처리를 해주는 방식의 서비스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풀어서 써놓기로는 개인의 PC가 아닌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클라우드 사업자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컴퓨팅 기술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이제 IT 리소스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요것도 중요한 말이거든요. 뒤에 추가적으로 설명이 나올 건데 여기서 말하는 IT 리소스는 좀 전에 말한 요 자산과 펀드사의 관계에서처럼 자산에 해당하는 내용, 즉 컴퓨팅 쪽에서는 데이터 및 업무 그리고 심지어 서버에 대한 것까지, 실물 서버에 대한 것까지 그런 거를 다 클라우드 사업자가 대신 처리를 해주는 그런 형태, 실제로 내가 서버나 데이터나 업무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사업자를 통해서 하게 되는 렌탈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모델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클라우드 제공자, 클라우드 사업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클라우드 컴퓨팅을 딱 한 문장 혹은 두 문장 정도로 정리를 해놓은 그런 걸 살펴보자면요. 가트너라고, 이거는 미국 정보기술 연구 및 자문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서는 확장 가능하고 탄력적인 IT 기능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외부 고객들에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컴퓨팅 방식이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다 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NIST, 이거는 뭐냐면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입니다. 여기서 정의하기로는 컴퓨터 리소스를 언제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모델이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컴퓨터 리소스를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한다. 요 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데에서는 정보통신 기기, 정보통신 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자원, 요거는 정보통신 자원은 결국엔 IT 리소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 체계, 요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등장을 했고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컴퓨팅 기술의 발전 과정을 그래픽화 시킨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는 메인프레임이라고 해서 PC가 대중화되기 전에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이렇게 컴퓨터 한 대에 이렇게 많은 기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되던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PC가 1990년대 들어서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1990년대에 클라이언트 그리고 서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그리드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인터넷상에 이렇게 네트워크, 즉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PC나 뭐 서버 컴퓨터나 아니면 PDA 등등 모든 컴퓨터 기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하나의 컴퓨터로 처리하기 힘든 거를 여러 컴퓨터를 네트워크 연결해서 다중 컴퓨팅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해서 슈퍼컴퓨터라든가 아니면 그 이상의 성능을 만드는 방식을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대중적으로 쓰이는 기술은 아니에요. 일부 연구 목적이나 이런 데서나 쓰이는 기술이지 그리드 컴퓨팅이 대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정도부터 클라우드 컴퓨팅이 개념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뭐 유틸리티 컴퓨팅이니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본격적으로 나온 건 2010년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2010년도에 이때 등장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와 프로그램들을 개인 PC가 아니라 인터넷 클라우드에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을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할 때 사용자가 PC나 휴대폰이나 이런 단말기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고요. 그리고 그 클라우드에서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구축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이 네이버 클라우드나 뭐 구글이나 애플에 있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면은 여기에 있는 그림에서 나오는 오브젝트 공간이라는 거거든요. 각종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들을 인터넷상에 접종을 해서 인터넷상에 있는 특정 공간에 나한테 할당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클라우드 컴퓨팅의 초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초기 버전까지 올라가면은 이메일도 일종의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이메일을 우리가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데 이메일도 사람별로 공간을 딱 지정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느낀 적이 있을 텐데 메일함이 꽉 찼다고 비워달라고 용량을 확보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아예 완전히 꽉 차게 되면 메일을 더 이상 수신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해요. 이게 이메일이라는 서비스를 이메일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자기네 서버를 이용해 가지고 유저들한테 클라우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전에 이메일을 말씀드렸죠.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메일은 한참 전부터 있었고 앞에서 보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은 2010년대에 들어서야 이제 나왔다고 했는데 이메일이 그 전에도 한참 전에도 있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미 1960년대에 유틸리티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존 메카시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ARPANET라는 게 미국 국방부 고등연구 계획에 따라서 개발된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 시초거든요. 이게 연구소와 대학교 컴퓨터 자원을 이용할 목적으로 개발돼서 FTP라든가 전자우편 등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쪽 내용인데 이때도 이미 전자우편 즉 이메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게 발전하고 발전해서 이제 웹 기반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1996년에 처음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이 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발전을 하다가 2010년대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2010년대 들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본격적으로 퍼져나간 사회에서 상용화가 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는 서버의 유효 리소스를 통한 효율성 향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통신사로 예를 들면은 좋을 것 같아요. 밑에 그림에서 서비스 A, B, C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서비스 A, B, C가 합쳐진 게 있고 왼쪽에는 따로따로 있는 게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서비스 A는 SKT, B는 KT, C는 LG U+, 이렇게 3개 통신사라고 봅시다. 그리고 핸드폰 통화량에 대한 서비스만 한정지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월 1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발렌타인데이라든가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날은 서비스 사용률이 올라갈 거잖아요. 왜냐면 그때 통화를 더 많이 하니까 다른 날보다 통화량이 더 많으니까 그런 때를 제외하고 평상시에는 개별 서버의 리소스 사용률 평균은 10에서 15% 정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각각 서버를 100씩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뭐 SKT도 100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KT도 100의 용량, LG U+도 100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평소에는 10에서 15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100씩이나 가지고 있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특별한 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SKT에서 통화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를 한다든가 요럴 때는 통화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때도 서버가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0이라는 용량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SKT랑 KT랑 LG U+가 서버를 통합해서 총 200이라는 서버 용량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차피 평소에는 10에서 15%밖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3개 합쳐도 30에서 뭐 45니까 총 용량이 200이면은 뭐 큰 문제 안 생기죠. 근데 통화량이 늘어나는 이벤트 같은 걸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니면은 어떤 기념일,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이나 이런 때여가지고 통화량이 늘어났을 때도 3개 합쳐도 한 군데 아니면 몰려도 200을 초과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퍼 용량을 확보를 하면서도 전체 서버 용량을 줄여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과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규모의 경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규모의 경제를 얘기할 때 소매로 물건을 조금씩 사는 거랑 도매로 막 물건을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이 사는 그럴 때의 가격 차이를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컴퓨터에서도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은 중소규모 데이터 센터랑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네트워크 비용이라는 걸 보면은 이거는 1MB에 대한 네트워크 비용이 얼만큼 발생하는가를 봤을 때 중소규모, 그러니까 좀 적은 규모의 서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한 달에 $95 정도 발생을 하는데 대규모로 막 서버가 여기가 100이면 여기는 뭐 1000, 만, 10만 이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가지고 있는 서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라면은 $1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스토리지 비용, 요거는 저장 공간, 즉 하드웨어, 하드디스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1GB당 $2.2에서 $0.4. 관리하는 것도 한 사람이 140대 관리하는 거랑 한 사람이 1000대 이상 관리하는 거, 인건비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죠. 이렇게 서버를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관리 비용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같은 용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까 예를 든 통신사라고 할 때 SKT, KT, LG U+가 각각 100을 관리하는 거랑 합쳐서 총 300을 관리하는 거랑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300을 관리하는 게 더 싸게 먹힌다.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겁니다. 트렌드가 변화하고 그리고 법률이 제정되고 요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좀 더 클라우드 컴퓨팅에 접근하기가 좋아졌다. 요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얘기해도 클라우드 컴퓨팅이 딱 뭐구나라는 게 감이 제대로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대척점에 있는 기존의 컴퓨팅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를 온프레미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완전하게 온프레미스랑 클라우드가 반대다. 완전히 이거는 찬성과 반대처럼 대척점에 있는 거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비교해서 보기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온프레미스를 설명을 드리고 이거에 비교해서 클라우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프레미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써있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 기업의 인프라 구축의 일반적인 방식을 온프레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인 혹은 기업이 IT 서비스, 뭐 이메일이 됐던 동영상이 됐던 뭘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구축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어요.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통신사에서 자기네 서버를 구축해서 사용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뭔가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자기네 검색 포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카페도 제공을 하고 뭐 지식인이라든가 지식백과라든가 이런 거를 네이버가 일반 유저들한테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 센터, 즉 서버를 네이버가 가지고 있고 그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게 온프레미스 방식이거든요. 기존에 사용하던 이메일, 인터넷 예약, 온라인 쇼핑, 미디어 스트리밍 이런 거 등등등 이런 게 모두 다 이 방식으로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해왔는데 요거를 구축할 때는 말이죠. 먼저 설계를 합니다. IT 리소스 처리량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라고 하면은 네이버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건데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을 할까? 평균 접속률이라든가 데이터 처리량이 얼마나 될까? 요거를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지만 100만큼의 서버 용량이 필요할 걸로 추정이 된다 라고 하면 이제 100만큼의 서버를 확보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 놓고 조달은 그러면 여기서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IT 리소스별 여기서는 서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버만 IT 리소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버를 판매하는 벤더, 요거는 판매자로 보시면 되거든요. 벤더를 선정하고 의뢰, 협상, 발주를 하게 됩니다. 발주에서 조달까지 2-3주가 걸린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기업에서 서버로 사용하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말이죠. 굳이 서버가 아니더라도 통신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IT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일반 PC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거랑은 완전히 사양이 달라요.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 설치하려면은 그냥 전화해가지고 설치한다고 그러면 설치기사가 와가지고 깔아주고, 아니면은 컴퓨터 살라고 그러면은 뭐 부품별로 사서 조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성품을 사다가 금세 새로 컴퓨터를 하나 장만하고, 요런 게 아니라 서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해가지고 요구하는 사양에 맞게 맞춤 제작을 해서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발주, 즉 주문에서부터 조달, 받는 데까지 2에서 3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회선은 A 회사에서, 네트워크는 B 회사에서, 서버 컴퓨터는 C 회사에서 등등등 이렇게 발주하고 조달까지 해서 2, 3주까지 걸리고요. 그리고 나서 구축, 요런 거를 다 이제 IT 리소스를 확보를 했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네이버를 예를 들면 네이버 서버를 구축해가지고 네이버를 일반 사용자가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해야겠죠. 그 후에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은 서버 관리라든가 네트워크 회선 관리라든가 요런 거에 대한 하드웨어적 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어떤 코딩상의 오류라든가 요런 거를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모니터링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서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서버에 대한 데이터 백업이나 서버실 청소 아니면 온도 관리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 시스템 보안, 해킹에 대한 대응, 뭐 시설 관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임대, 유지보수, 운영 인건비 등등 요런 것들이 필요한 게 기존에 사용되던 서버 구축 단계, 그러니까 온프레미스 방식의 서버 운영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비용으로는 뭐 이런 게 들고 간접 비용으로 이런 게 드는데, 요거는 비교를 위해서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IT 리소스의 요구량, 그러니까 IT 리소스, 뭐 서버 용량이라든가 네트워크 회선의 광대역이라든가 이런 거의 크기를 예상을 하는 리소스 요구량, 그리고 실제 사용량,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계속 서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서버 용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서버 용량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서버 용량이 충분히 있다면, 그러니까 서버 용량이 100만큼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양이 90이라면 10만큼 남는 게 되죠. 10만큼 남으면 뭐예요? 돈을 과투자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내가 50만큼 서버를 확보하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60, 70만큼 부하가 걸린다. 그러니까 접속자가 100명까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한 200명 막 이렇게 접속해버리면 서버가 터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결핍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서버를 늘려야겠죠. 근데 사실상 이렇게 직선으로 실제 사용량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돼요. 어쩔 때는 특히나 게임 같은 거, 어쩔 때는 접속량이 적어서 사람들이 적게 접속을 해가지고 서버 용량이 남아서 서버가 쾌적하게 돌아가고요. 어쩔 때는 서버 용량보다 뭐 이벤트를 했던, 아니면은 뭐 시간대별로, 예를 들면은 막 새벽 2시 이럴 때의 서버 사용량이랑 한 저녁 8시, 9시 사람들, 직장인들 다 퇴근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 게임 하는 그런 시간, 그런 때의 서버 사용량이랑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서버가 터지는 게임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아니면 이벤트 해가지고 갑자기 접속자가 폭주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서버는 100명 수용 가능인데 뭐 150명, 200명 이렇게 접속해버리면 서버가 터지는. 그러면 서버가 터졌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A씨 운영 뭐같이 하네 해가지고 게임을 떠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서버가 남는, 서버 사용이 남는 순간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요렇게 요거까지 다 채워지게끔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요거까지 다 최대 접속이 돼도 서버가 안 터지게끔 이렇게 서버를 많이 확보를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인기가 없을 때는 잉여로 이렇게 많은 서버가 유휴 상태로 남아 돌아서 이 순간에만큼은 서버를 내가 너무 많이 샀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나 이런 것들은 내가 산다고 바로 보충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를 판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서버 터질 것 같아 얼른 보충해야지 한다고 해서 바로 보충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보충을 해놨더니 인기가 사그러들어서 접속자가 줄었다고 해서 서버를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제공하는 양이 실제 요구되는 양보다 조금만 더 많게끔 이렇게 가변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면 항상 서버는 터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낭비되는 잉여량이 커지지 않는 상태로 유지될 수도 있겠죠.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가 지금 증설하고 싶다고 바로 증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걸 가능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방법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자, 온프레미스랑 클라우드 시스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그림이에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 서버 자체를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 있는 서버를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설계, 즉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하겠다까지는 유저가 할지라도 이 서버를 실제로 조달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건 클라우드에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면은 온프레미스 방식에서는요,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초기 비용 지출이 상당히 큽니다. 뭐 커스터마이징하고 구축하고 하드웨어 값이랑 IT 인력이랑 유지보수 값이랑 또 이걸 위한 교육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유지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양이 들지 않아요. 반대로 클라우드에서는요, 내가 실제 서버를 소유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서버를 빌려서 온라인에서 가상 공간을 내가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빌려 쓰는 거에 대한 월 사용료가 상당히 커지지만, 반대로 하드웨어나 IT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어지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이나 구축이나 교육 훈련에 대한 이 전체적인 비용이 온프레미스 방식보다 적어집니다. 비용적으로 비교하면 이렇다는 거고요. 이보다 더 큰 특징이 뭐냐면은 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요거 실제 그 사용자가 서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가상의 공간을 빌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제공자가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다면은 클릭 몇 번으로 아니면 요청으로 금세 서버를 빌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접속자가 좀 늘어나는 것 같네? 그러면은 바로 요청을 넣어가지고 서버를 증설하고, 그리고 접속자가 좀 빠지네? 그러면은 서버를 좀 반납하고, 이거를 유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버는 항상 터지지 않게, 그리고 너무 많이 남지도 않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만큼만 이 클라우드 제공자한테 지불을 하게 되면은, 월 사용료를 지불을 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요, 여기에 유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클라우드 제공자로부터 서버를 받아서 서버를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유저는 기업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런 형태의 구조가 성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유저가 직접 클라우드 제공자한테 이렇게 클라우드를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버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사업자한테 빌려서 클라우드로 운영하는 이런 형태의 IT 생태계가 구축되는 거를 클라우드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떤 식인지, 기존하고 뭐가 다른지를 봤으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의 종류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는요, 클라우드 제공자가 공급하는 서버 및 저장소 같은 IT 리소스를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해서 사용하는 걸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가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할 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유저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유저는 대부분 기업이고요. 기업이 일반적인 그 공용 클라우드
제공자한테 공간을 할당받아서 필요할 때마다 용량을 증설하거나 줄여가면서 실제 요구량을 맞춰가면서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사설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보안이 상당히 강화돼서 다른 외부 접속이 불가능한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국방망이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랑은 개념이 조금 달라요. 국방망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인터넷이랑 연결을 끊어버린 내부 인트라넷이 국방망이거든요. 근데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국방망이라기보다 인터넷이랑 연결은 할 수 있지만은 외부에서 접속이 안 되게끔 막아서, 예를 들면 기업 내 사내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접속하는 걸 막아서 안에서 내부적으로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방식을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요, 전체 큰 클라우드 서버를 가지고 일부는 프라이빗으로 쓰되 또 일부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는 모델입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어떤 기업에서 예를 들면 네이버라고 합시다. 네이버에서 자기네 서버를 갖고 있고 그 서버에서 일부는 내부적으로 내부 자료만 클라우드로 할 수 있게끔 돌리고 또 일부는 외부로 돌려서 네이버 클라우드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반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클라우드라고 붙냐면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를 들면은 메일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뭐 지식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각 서비스별로 서버의 공간을 정확하게 딱 얼마씩 할당을 해놨어요. 그래서 진짜 예전엔 이런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뭐가 원인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이버 다른 기능들은 멀쩡한데 네이버 카페만 서버가 터져나간 상태, 아니면은 네이버 메일만 먹통이 된 상태. 그게 시스템적 문제일 수도 있고 코딩이 꼬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는 서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서버가 그렇게 일부만 터져나가는 이유는 이렇게 클라우드 방식이 아니라 개별 서버가 지정이 돼 있고 그 서버 용량이 초과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안에서 클라우드로 돌리게 되면은, 만약에 메일 사용자가 좀 줄었을 때 그 서버 용량을 지금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페 쪽에 좀 더 서버 용량을 보태주다가, 그리고 블로그 쪽에 좀 남으면은 그쪽에서도 좀 보태주다가, 카페 쪽이 좀 한산해지면은 블로그나 메일 쪽에도 좀 보태주다가, 이렇게 서버를 유기적으로 여러 군데에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는 방식이 클라우드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내부 접속만 가능한 네이버 내부 직원들만 사용 가능한 시스템 같은 게 있다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같이 또 일부 공간을 할당해 가지고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여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클라우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클라우드는 요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되냐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처럼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그 내부의 범위를, 예를 들면 네이버랑 다음이 없던 프로젝트를 합작으로 같이 하는 서비스라든가, 뭐 네이버랑 다음은 좀 너무 뭔가, 뭐 SKT랑 LG유플러스가 이벤트로 뭔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게 있다면은 그거를 클라우드로 제공을 할 경우에 이게 같이 이렇게 두 개의 기업이 아니면 두 개의 집단이 한 개의 클라우드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이런 형태가 커뮤니티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탄력적으로 아까 나온 그림이죠. 요구량, 회색이 요구량이고 이제 노란색이 포함된 부분까지가 제공량이면은, 서버 용량이면은 요구량이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서버 용량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실물 서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 동적 할당을 통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어들고 서버가 터져나가는 일도 없게 할 수 있다. 이게 클라우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신속성,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가능하다. 클라우드 제공자는 이미 엄청나게 큰 서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기업은 새로 서버를 사는 게 아니라 그런 클라우드 제공자한테
클릭 몇 번을 해가지고 용량을 할당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성. 실제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클라우드 제공자한테서 공간을 할당받아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용하는 시간만큼 그리고 용량만큼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유지 보수 효율성이 그 클라우드 제공자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제공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죠. 규모의 경제. 데이터 센터, 즉 서버를 크게 갖고 있으면 크게 갖고 있을수록 단위 용량당 관리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쪽의 효율성이 높여서 비용 절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용성과 신뢰성. 쉽게 말해서 서버가 터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비용 절감도 얘기했고 인력에서도 아까 경제성 부분에서 비슷한 얘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은 대부분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가지고 기존보다 좋아졌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만 했지만은 꼭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이 세상 모든 거는 좋은 특징이 있으면은 반대로 나쁜 것도 있기 마련이에요. 장점만 있는 거는 없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단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안 취약성이 증가한다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형 기업이랑 아마존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클라우드 제공자를 제쳐두고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어떤 파일에 대해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파일을 업로드 시켜놨다고 해봅시다. 근데 보안상으로 만약에 내가 그 파일을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려놓지 않고 내 컴퓨터 안에 혹은 외장하드 안에만 잘 보관을 해놨다고 하면은 내 컴퓨터 보안만 신경 쓰면은 그 파일이 해킹당해서 뭐 외부로 유출되거나 이럴 일이 없어요. 근데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려놓잖아요. 내가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네이버 클라우드 측이 서버가 해킹돼 버리면 그 파일이 외부로 퍼져나갈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 얘기예요. 보안 취약성 증가라는 거는. 그리고 책임 소재의 불분명은 어찌 보면은 좀 전에 보안 취약성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네이버 클라우드처럼 간단한 거 말고 좀 복잡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네이버로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하고는 좀 다르지만 네이버가 아마존으로부터 서버를 빌려가지고 네이버 웹사이트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존은 엄청나게 큰 서버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그 일부를 네이버한테 할당을 해줘가지고 네이버는 그 할당받은 양에 따라서 그리고 서버의 상태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용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사용량만큼만 그 서버 임대료를 아마존한테 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마존은 서버 용량만 빌려주는 거고요. 그 안에서 실제 네이버라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거는 네이버 책임이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네이버 서버가 털렸다고 칩시다. 해킹 공격을 받아서 네이버 서버가 털렸어요. 그 경우에 이게 물리적인 아마존의 서버가 털린 건지 아니면 네이버 자체에 어떤 취약성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공격당해서 털린 건지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연 시간 발생 및 잠재적 대역폭 제약 문제 발생, 요거는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갖고 있는 그 대형 서버가 미국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네이버는 한국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주요 이용자 층도 한국 사람들일 거예요. 한국에서 이용하는 접속자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물리적 서버가 미국에 있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이 미국 서버에 접속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연 시간이 발생하고 잠재적 대역폭 제약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미국하고 한국 사이의 통신망의 대역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게 또 누구 책임이냐? 미국 서버에다 맡긴 네이버 책임이냐? 아니면은 아시아의 서버를 확보 안 해놓은 아마존 책임이냐? 아니면은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 있는 대역폭을 설치해 놓은 어떤 통신회사 탓이냐? 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현실에선 그렇게까지 발생을 하지가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존은 이미 전 세계 곳곳에
한국에도 있는 걸로 압니다. 데이터 센터, 즉 서버, 대용량 서버 운영하는 곳을 설치를 해놨어요. 전 세계 곳곳에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대역폭 문제는 이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그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서버를 빌려주고 그 서버를 갖고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서비스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한된 이식성, 아직 이게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된 기술이다 보니까 국제적인 표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표준이 없다는 거는 요런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한글도 써봤고 워드도 써봤을 거예요. 근데 한글 파일을 워드에서 읽으려고 하면 읽어집니까? 안 읽어집니다. 왜냐면은 데이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문서 파일이고 둘 다 출력해서 쓸 수 있는 문서 파일인데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제시하는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표준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네이버가 그 표준을 이용해서 아마존의 서버를 빌려가지고 그 서버에다가 네이버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어요. 근데 아마존이 하는 짓이 갑질이 심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다른 클라우드 제공자한테 서버를 갈아탈까라고 고민을 할 때 만약에 그 다른 클라우드 제공자가 아마존하고 다른 표준을 사용을 하면은 다른 포맷의 어떤 서버를 제공한다고 하면은 이게 서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네이버가 그걸 갈아타게 되면은 네이버 시스템을 엄청 많이 뜯어 고쳐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네이버는 아마존 외의 클라우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종속된 상태가 돼버리겠죠. 그런 내용도 단점 중에 하나로 꼽히고요. 그리고 과도한 비용 지출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간단한 예로 정수기로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조그만 정수기 말고 어떤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좀 큰 정수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렌탈이거든요. 빌려온 거란 말이에요. 회사에서 내가 기계를 직접 정수하는 정수기를 사다가 설치해 놓고 그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수기 회사로부터 빌려서 여기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 회사에서 직원이 파견 나와서 관리도 해주고 필터도 갈아주고 요러는 비용까지 해서 월 얼마씩 해서 정수기 회사한테 돈을 주고 정수기를 빌리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 경우에 만약에 회사가 정수기 회사한테 그걸 빌리지 않고 직접 정수기를 사가지고 자기네가 직접 관리를 하고 필터도 알아서 갈고 이러면은 어느 순간이 지나게 되면은 초기 비용이 상쇄돼서 더 이상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빌려서 쓰게 되면요. 그 비용이 계속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그래프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쪽이 코스트, 누적 비용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시간입니다. 시간일 때 이쪽이 구입이고요. 이쪽이 렌탈입니다. 마우스로 하려니까 글씨가 좀 안 이쁜 거 이해는 해주세요. 어쨌든 이 상태에서 정수기를 구입을 하게 되면 초기 투자 비용이 크게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유지 비용이 점점 조금씩 요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 투자 비용은 처음에 많이 들었지만 유지 비용이 조금씩만 늘어나는 구조죠. 근데 정수기를 빌리면 말이죠. 이게 처음에 빌리기 시작하니까 돈이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렌탈 비용이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코스트가 단순 코스트가 아니라 누적 비용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 군데다 겹쳐서 그려보면요. 요런 식의 비용 곡선이 생깁니다. 이게 구입이고 요게 렌탈이에요. 이 시점이 이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언젠가 이런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빌려서 렌탈 비용은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이 나가고 구입했으면 초기 비용이 이게 완전히 고장나서 새로 사지 않는 한 유지관리 비용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요것처럼 이게 구입이 온프레미스고 렌탈이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계속해서 장시간에 걸쳐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은 점점 어느 순간에는 이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료가 처음에 구축한 그 온프레미스 방식의
초기 비용보다 훨씬 커져서 토탈 금액은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게 과도한 비용 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규제와 법적 이슈에 대한 건데, 요거는 아까 네이버와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존은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한국 쪽 데이터 센터의 이용량이 폭주하기 시작해서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럼 아마존 쪽에서는 한국 서버에서 발생하는 그 IT 리소스를 일본 서버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일본 서버가 조금 한적하다면 말이죠. 그런 식으로 딱 한국이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서버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서버 상태에 따라 아마존에서도 전 세계에 있는 자기네 서버를 유동적으로 서로 용량을 공유해 가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 만약에 제가 네이버 클라우드에 개인적으로 어떤 파일을 올려놨다고 칩시다. 근데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는, 실제 위치는, 실제 그 파일이 어느 서버에 저장돼 있는지는 네이버도 몰라요. 아마존도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야 나오는 건데, 그게 한순간에 딱 출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워낙에 여러 군데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서버 용량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검색을 한다고 해도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파일이 실제 어떤 물리적 서버에 가서 저장이 돼 있는지 아무도 그 순간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네이버라고 했으니까 별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만약에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불법적인 데이터라든가 파일 같은 거를 웹에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업로드를 해놨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게 경찰한테 걸려서 그 파일에 대한 서버를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압수수색을 하려고 그 서버를 확보하려고 보니까 클라우드 사용 중이고, 그 클라우드 서버가 실제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만약에 어디 있는지 찾았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있으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한국에 있다고 치자고요. 한국에 있는 서버라고 치더라도 아마존 한국 서버라고 하면 아마존한테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마존은 서버 빌려준 거밖에 없어요. 이게 사용자가 불법적인 일 하는지 합법적인 일 하는지도 모르고 서버 빌려준 거밖에 없는데, 이게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서버 내놓으라고 하면 아마존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 순순히 내놓을까요? 협조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근데 그거는 국내에 있을 때 얘기고, 만약에 국내 사기범인데 그 데이터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해가지고 일본 서버에 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국제수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서버를 확보를 하려면은 일본 서버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마존 서버면은 아마존 일본 지사나 아니면은 아마존 본사에다 요청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을 좀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뭐 일본 법률은 어떻고 아마존 내규는 어떻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막 복잡해져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되겠죠. 그런 규제와 법적 이슈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긴 한데,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 클라우드가 점점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런 이론적인 내용보다 실제로 클라우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오늘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근데 다음 시간에 남은 내용만 하기에는 시간이 아마 남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남은 내용이랑 그리고 그 다음 주제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